안녕하세요. 불같이 독서하는 불독남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대하여 살펴보았죠. 이번 시간에는 언어 철학과 구조주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비트겐슈타인인데요. 이분의 이력을 보면 참으로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책 한 권 쓰고서는 철학계를 떠났기 때문이죠. 철학에 관해 모든 것을 말했고 모든 논지에 대하여 종지부를 찍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그가 주장한 바는 무엇일까요? 그가 주장한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은 말하지 말라라입니다. 지금까지의 철학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만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인간이 알 수 없는 물 자체와 피 안의 세계에 몰두한 것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합니다. 자꾸만 말할 수 없는 것들에 매달리니 철학은 어느덧 추상적이 되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신의 존재와 같은 얘기는 하지 말자는 거지요.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그림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철학은 모호한 형이상하게 매달리지 말고 명확한 언어로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명확한 언어로 사유할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태양은 태양이라 말할 수 있고 하늘을 하늘이라 말할 수 있지만 반면 신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표현하기가 너무 모호해서 머리를 긁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은 명확한 언어 표현을 통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게임 규칙에 연관지어 설명하는데요. 게임 유저는 정해진 규칙 안에서 자신이 선택한 대로 플레이를 진행해 나갑니다. 언어 역시도 정해진 사회적 규칙 안에서 쓰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의 의미를 지닌 단어가 문장 안에 있을 때면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얼굴을 들고서 하늘을 쳐다보았다. 두 번째 문장, 그 사람이 저지른 짓은 하늘이 노할 일이다.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 나오는 공통된 단어가 있습니다. 하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비록 하늘이라는 똑같은 단어라도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문장에서 하늘은 말 그대로 구름이 떠있는 푸르른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문장에서의 하늘은 어떤 절대자를 뜻하는 것이죠. 이렇게 언어는 문장 안에서 전후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요약해 볼게요. 첫 번째, 언어란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학은 명확해야지 반대로 신의 존재 같은 형이상하게 몰두하면 모호해진다는 거죠. 결국 모호한 말은 모호한 문제들만 야기할 뿐입니다. 두 번째, 같은 단어라도 문장 구조에 따라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하늘이라는 단어는 문장 구조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결국 단어의 의미란 문장 구조에 지배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비트겐슈타인을 통해 사람은 언어로 생각하고 그 언어는 문장 구조에 지배받는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실과 더불어 한 사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시르라는 사람인데요. 소시르 역시 언어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언어를 기표와 기의를 두고 설명을 합니다. 기표란 사물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고 기의란 사물의 존재 의미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컵이 기표라면 컵의 기의는 물을 마시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또한 소시르는 사물의 의미를 고정된 것으로 보지 않고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주장을 하는데요. 비트겐슈타인과 같은 견해이죠. 하지만 구조로부터 받는 영향을 다르게 말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이 문장에서 찾았다면 소시르는 사물의 가치에서 찾은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현대인은 돈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돈을 화폐라고 부르죠. 반면 원시인에게는 돈의 가치라는 게 없습니다. 물물 교환을 위한 물건의 가치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화폐라는 단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사물은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가치에 따라 이름이 붙여지거나 붙여지지 않습니다. 즉, 사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가치를 인정하게 만드는 구조적 분위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이같이 비트겐슈타인과 소시르는 모든 주체와 성격이 구조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 인간이란 진정 삶의 주체이자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견해이죠. 근대 철학 말까지만 봐도 인간이란 이성을 가진 주체이자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조주의에 이르면서 인간이란 단지 언어와 같이 사회 구조에 영향을 받는 존재일 뿐입니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다면 현상학의 대표자 후설은 나는 무엇을 생각한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트겐슈타인과 소시르는 어떤 식으로 말을 할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나는 무엇인가를 말로 생각한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조주의는 소시르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잠깐 소시르 이전에 구조주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잠깐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냐면 이전 시간에 언급했던 마르크스와 프로이트와 니체입니다. 먼저 마르크스는 상부 구조를 생산 양식이라는 토대적 구조에서 설명했고요. 프로이트는 무의식이라는 것을 억압의 구조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니체는 계보학 구조를 통해 역사적 개념을 설명했죠. 결국 마르크스와 프로이트와 니체는 구조주의적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 할 수 있네요. 세 번째로 만나볼 사람은 레비 스트로스입니다. 이 인물은 구조주의와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레비 스트로스의 주장을 정의하자면 인간에게는 무의식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무의식이라 해서 프로이트가 말하는 억압된 본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의식이란 인간의 근본적인 성격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비 스트로스의 표현을 빌려 정확히 말하자면 이항 대립입니다. 먼저 이항 대립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인간은 본래 무질서를 견디지 못합니다. 복잡함을 일반화시키려 하고 질서를 만들어내려고 하죠. 그래서 세상을 대할 때 자꾸만 분류를 하려 합니다. 각 사물을 분석하고 그 차이에 따라 분류를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낮과 밤, 남자와 여자, 천국과 지옥 등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지요. 그런데 분류를 하는 기준을 보니 서로 상반되는 대립적인 것들 뿐입니다. 이처럼 서로 대립하여 요소로 쌍을 이루는 것을 이항 대립이라 합니다. 인간은 항상 이항 대립을 통해 사물을 분류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 작업을 하지요. 이러한 무의식적 구조는 원시인이든 문명인이든 공통적인 구조입니다. 다만 공통적인 무의식 속에 당사자들이 속해 있는 구조가 다를 뿐입니다. 자본주의 안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적 구조입니다. 반대로 원시 사회에서의 사회적 구조는 나눔과 평등이지요. 이처럼 레비 스트로스는 무의식적 구조와 사회적 구조를 언급하며 인간은 진정 주인이 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 다음 차례의 사람을 만나볼까요? 푸코라는 사람입니다. 푸코 역시 구조주의적 메시지를 가진 사람인데요. 그는 구조를 권력에 빗대어 설명을 합니다. 그가 했단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란 주체가 될 수 없고 단지 권력 작용의 산물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시대를 예로 들어보죠. 현 시대의 권력이란 예전의 왕과 같은 고정된 권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함부로 힘에 의한 지배를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여전히 공통점을 들라 하면 권력 유지를 위한 타인을 순종하게끔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다만 지배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지요. 앞서 언급했듯이 현 시대는 힘으로써 지배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권력은 힘이 아닌 지식을 가지고 타인을 지배하지요. 지식이란 사회적 관념과 도덕심이라 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네요. 일단 권력은 지식을 적극 권장합니다. 사회는 적극 권장된 지식을 받아들이게 될 거고요. 점차 이 지식은 보편화되면서 사회적 구조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결국 페놉티콘 감옥처럼 감시하는 사람이 없이도 인간은 스스로 규율을 따르게 될 것이지요. 푸코는 그래서 지식은 곧 권력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 시대에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 권력의 싸움이 아닐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볼 사람이 있습니다. 라캉이라는 사람입니다. 라캉 역시 프로이트와 같이 인간의 사회와 가정에 주목을 했는데요. 인간이란 무의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았죠.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무의식이 여러 번 나오는데 간략히 정리 들어갑니다. 프로이트가 말하는 무의식은 억압의 구조입니다. 레비스트로스가 말하는 무의식은 질서를 찾고자 분류하는 인간의 근본적 구조를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푸코가 말하는 무의식이란 결핍의 구조에서 오는 것입니다. 결핍의 구조라는 게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푸코는 비트겐슈타인과 소시르처럼 인간은 언어로 세상을 이해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 언어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현상을 표현한다고 했죠.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욕망을 채워달라고 요구를 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완벽히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표현의 한계로 늘 결핍된 상태로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핍은 무의식으로 남게 됩니다. 결국 프로이트와 같이 인간은 무의식에 지배받는다는 구조적 메시지를 띠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근대 철학은 인간을 이성의 주체이자 주인으로 높은 평가를 했었죠. 실존주의의 대표자인 사르트르도 인간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주체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구조주의의 영향은 이들의 주장을 철저히 부숴버렸는데요. 구조주의자들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은 주체가 될 수 없고 단지 사회적 구조의 영향을 받아 결정되는 객체로 보는 거죠. 이러한 구조주의의 시작은 근대성의 해체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언어 철학과 구조주의를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포스트 구조주의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